지치고 힘들다. 그리고 매번 갈등이 생긴다. 학습 습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이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부모는 화를 내고 수치심을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닥달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내린 선택을 통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EBS 공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초등생활 처방전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를 포함해서 38권의 저서를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크면서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만드는 시기, 이 아이의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7에서 9세입니다. 이 시기는요, 발에 힘을 주고 똑바로 걸을 수 있고 반의 발달이 시작해서 활자를 배우는 것에도 가속도가 붙고 호기심과 상상력이 살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7세가 되면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불안감에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세가 되면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적응하느라 부모와 아이 모두 혼란스럽고요. 9세는요, 이제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중학년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거나 공개 수업을 해도 가장 참여율이 높은 학년이 저학년이고요. 책을 출간하고 강의를 하러 가도 가장 많이 참여하는 부모님이 저학년의 부모님입니다. 고민 상담을 받아도 가장 많은 고민을 받는 시기가 7에서 9세예요. 그래서 불안감도 많고 엄마 손도 많이 가는 시기가 예비 초등부터 저학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학교 생활과 학습에 대한 긍정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는 것을 잘하는 모범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체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판단을 연습하고 삶에 필요한 습관과 태도를 길러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7, 9세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이후에는 안 내도 되는가, 그거는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늦은 것은 없어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도 늦은 것은 없죠. 그래도 부모님의 손길이 좀 더 많이 닿을 수 있고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기인 7, 9세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3학년이 원래 전출입이 가장 많은 시기다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때 일을 많이 다시 시작을 하시기도 하고 학군을 옮기면서 집 이사를 하기도 하고 학원을 아이들이 다니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변화가 많아서 전출입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2, 9살 때까지는 좀 아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돌보다가 10살 때부터는 약간 아이들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7, 9세에 잘 독립시켜 놓고 습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10살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10살 이전에는 일상생활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학년의 공부는요,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초 공부를 다지고 공부 습관을 길러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것을 혼자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성취하는 일상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공부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랑 뭐 하나 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다, 그리고 매번 갈등이 생긴다, 학습 습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3단계 방법으로 아이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공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1단계는요, 침묵하기입니다. 아이가 뭔가 버릇없이 군다, 공부하라고 했는데 막 짜증을 낸다 라고 하면은 열받아요. 그래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아이의 행동이 나의 감정을 자극했기에 화가 나고 기분이 진짜 나쁜 건가 하고 이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건데요. 뭔가 생각이라고 할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조금 서로의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진정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말을 안 하고 잠깐 참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감정 조절이 내가 가능하다 그러면 1단계는 금방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경멸하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화를 잠시 꺼뜨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은 그때는요, 2단계 싸우지 말고 협력적으로 논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어떻게를 활용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아이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바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답을 생각을 했다고 해도 실천으로 또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고민하는 과정, 이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는 건 엄마도 알아, 아빠도 알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에 와서 평일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놀기 전에 할 일을 먼저 하고 놀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아이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객관식으로 바꾸어서 선택지를 주거나 범위를 좁혀도 좋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냐? 얼마나 줄일 수 있냐?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오면은 쉬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그럼 몇 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게 내 컨디션에 가장 좋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누구나 이 자율성의 욕구, 독립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 라는 것보다 서로 협력적으로 논의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관계에도 좋고 또 효과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단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아이가 잘하는 행동은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칭찬을 하다가도 반복되면 당연해지고 마는데요. 이제 2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정했잖아요. 근데 아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면 혹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랑말랑 보이면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확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실에서 이제 글씨를 엉망으로 쓰는 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라고 물었어요.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비법 하나 알려줄게. 힘만 줘도 써도 좀 글씨가 진하게 보이면 잘 쓴 글씨로 보여. 해볼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서 2단계를 거쳐요. 그 다음 수업 시간이 됐습니다. 준이는 힘을 주지 않고 글씨를 쓰고 있죠. 다 잊어버려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봐봐 준이야. 글씨에 힘을 주고 쓰니까 글씨가 잘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같이 협의한 내용을 말을 하면은 아이가 그런가 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끌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바로 잡아주고 필요하다면은 단호하게 허용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당황, 수치심, 죄책감 같은 그런 격한 감정 없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을 나쁜 아이로 몰아세우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은요, 아이 역시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함께 협의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당한 한계 내에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면은 아이도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닥달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내린 선택을 통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이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부모는 화를 내고 수치심을 자극을 했어요. 그럼 아이는 억지로 부모의 말을 따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아이의 머리가 크면은 이것조차 듣지 않고 반항을 하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가보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럼 잠깐 침묵하고 화가 나는 감정, 나의 어떤 마음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아이랑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대화하고 아이한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옳은 행동을 아이가 했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마구 줘요. 그렇지 않다, 원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 내가 감정을 정리하고 눈을 바라보고 단호하게 행동을 다시 말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나빠지는 방법을 쓰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침묵하고 협의하고 강화하는 3단계입니다. 학습 습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동기입니다. 동기는 자발적으로 내가 하려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크게 내재적인 동기와 외재적인 동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재적인 동기는요, 행위 자체의 즐거움, 만족감을 뜻합니다. 이 내재적인 동기가 높다라는 것은요, 공부하면서 이 공부 자체로 스스로 유능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즐겁다고 느껴지는 것, 주어진 공부 과제가 흥미롭다고 느껴지는 것 등을 말을 합니다. 공부 자체가 보상으로서 작용을 하니까 외부적인 보상이나 외부적인 제약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요. 반면에 외재적인 동기는 그거를 하면은 좋은 걸 받거나 안 좋은 걸 피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자체 말고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칭찬, 스티커, 장난감, 게임 시간 획득, 벌의 회피 이런 것을 얻으려고 기대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내재적인 동기를 느끼면 당연히 더 주의를 집중하고 공부한 내용도 스스로 잘 정리해 보려고 하고 궁금한 것도 해결하고 모르는 것은 더 알아보고 부족한 것은 더 연습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이상적인 태도가 나타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의 질이 높아지고 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더 많은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하게 되면서 이 내재적인 동기가 또 내재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겠죠. 우리 아이가 외재적인 동기 말고 내재적인 동기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내재적인 동기랑 외재적인 동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스펙트럼과 같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재적인 동기가 높으면 외재적인 동기가 낮고 외재적인 동기가 높으면 내재적인 동기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외재적인 동기가 내재적인 동기로 점점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 받으면 공부하는 외재적인 동기에서 공부 자체가 재미있는 내재적인 동기로 바뀌는 건 도대체 언제냐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처음부터 공부가 재미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영재, 천재 같은 이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좀 재밌어서 시작을 했다가도 지속하는 힘은 또 약해요. 그래서 보통은 외재적인 동기가 높고 내재적인 동기는 공부하다가 중간중간 이 뿌듯함의 순간, 공부가 재미있는 순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인 동기라는 것은 외재적인 동기의 다음 단계로 딱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공부하다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 경험이 많아지면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겠죠. 그러니 이 외재적인 동기를 이용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내재적인 동기를 느끼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커라든지 칭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번 해보셔서 아이가 일단 공부를 시작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내재적인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세 가지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 결정성입니다. 선택권의 허용인데요. 간단하게는 줄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오늘 줄넘기 하면은 엄마가 뭐 줄게 이렇게 보상을 거는 건 외재적인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줄넘기 목표를 몇 개 이상으로 해볼까? 우리 3학년이니까 최소 50개는 도전해보고, 그러면 50개 이상 중에서 그 목표는 너가 한번 정해봐. 어떤 친구는 그냥 저는 50개만 할게요. 저는 60개 도전할래요. 어떤 사람은 100개 할래요. 500개 할래요 하고 내가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요. 내재적인 동기도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선택권이 지나치게 많이 있으면 오히려 행동 동기가 감소되고요. 선택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선택 부담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하다, 자기 효능감이 낮다, 이럴 때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울타리를 주고 그 안에서 선택권을 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독서, 수학, 영어의 공부를 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거는 선택권이 아니라 정해지는 거고, 그 오늘 할 일을 다 했을 때 보상도 같이 이야기해서 정해요. 그러면 그 보상이 외재적인 동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독서, 수학, 영어 오늘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할래? 라고 물어보고 그걸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신의 자율성이 생기고 내재적인 동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당하게 도전적인 과제의 제공이에요. 너무 어려운 건 좌절감을 주고 너무 쉬운 건 흥미를 잃기 마련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일정한 퍼즐 문제를 해결할 때보다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퍼즐을 수행할 때 이 학습자의 내재적인 동기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영어 대화문을 따라하는 걸 반복하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빈칸을 넣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모두 외워서 말한다, 이렇게 적절하게 이 수준을 높여가지고 조정을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 문제집을 제공하는 거,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하는 거,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속도, 우리 아이의 수준을 어떻게 알아차리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잽을 날려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책도요, 좀 수준을 높여줘 보고 읽어줘 보고 반응을 봐요. 근데 아이가 좀 지루해한다, 그럼 수준을 좀 낮춰야 되겠죠? 수학 심화 문제집을 풀어야 하느냐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거는 아이마다 달라요. 그래서 심화 문제집을 사가지고 한번 풀어보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기 전에도요, 우리 아이가 지금 푸는 응용 문제집의 정답률을 보고 80% 이상이다, 그러면 심화 문제집을 사가지고 한번 건네줘 보고 아이의 반응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뒤로 가는 거예요. 영어 파닉스를 배워야 할 때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한번 건네줘서 아이의 반응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하고, 아니면 또 뒤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피드백의 제공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하고 나서 확인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해야 할 숙제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누가 확인을 해주지 않아요. 칭찬도 안 해줘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뭘 더 배워야 되고 어떤 건 잘했는지 아무 피드백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요. 피드백은요, 격려와 칭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격려와 칭찬이 다 필요해요. 칭찬은 잘할 때 해주는 거고요, 격려는 못해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힘들지만 성장하고 있어, 이런 격려는 끙끙대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우리 아이의 엉덩이를 밀어주는 효과이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주는 이 격려 한 스푼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재적인
동기를 높인다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정체성에 대한 칭찬을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외재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스티커, 장난감, 게임 시간 이것을 보상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했을 때는 내재적인 동기를 건드려주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할 일 다 했네, 잘했으니까 오늘 스티커 받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아들은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야, 역시 우리 딸은 계획을 세운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정체성을 말을 해주면은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도 우리 딸 아들을 보면서 그걸 배우고 있어. 너는 정말 자기가 말한 거를 지키는 대단한 사람이야, 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 단순히 잘했어, 칭찬해줄게, 스티커 줄게 외에 뭐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칭찬해 주는 거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힘든 점이 생겼을 때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을 때 조금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따진다는 뉘앙스보다는 가정에서 지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께 좀 물어보고 싶다, 도움을 청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에서는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 사례를 들으면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많이 돼요. 근데 또 여러 아이들을 함께 지도해야 하는 담임교사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교사와 뭐 우리 아이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혹은 담임 선생님한테 뭔가 불만이 있다 이럴 때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상담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상담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게 잘 통하지 않아서 아이가 계속해서 학교에서 뭔가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를 힘들어한다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또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아이가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전략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이가 선생님이나 그 외의 다른 어른들에게 뭔가 불평을 할 때 아이가 하는 말이 부모가 보기에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그거는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세요. 그래, 선생님의 그런 면이 너랑 안 맞을 수 있겠다, 엄마도 어렸을 때 선생님 싫을 때 있었어. 그리고 아이가 살면서 아이와 잘 맞기만 한 사람, 편안한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내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모든 관계는 좋을 수 없어. 어떤 사람을 알고 지내는 건 그 사람의 장점은 즐기고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면 네가 맞추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기도 해. 엄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고 엄마가 미울 때도 있잖아.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좋은 점이 있고 조금 힘든 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선생님께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내 아이가 나쁜 아이가 되거나 자존감이 또 낮은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네가 선생님이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네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야. 넌 소중한 아이고 훌륭한 아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 역시 저랑 잘 맞는 학생이 있으니까 교사와 학생 사이에도 궁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지 않은 관계일 때는 그 불편한 관계도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거죠. 동료 교사들에게도 제가 학부모님들께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선생님들께서 단 하나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아이를 위한 동행자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것만 해도 모유나 분유에서부터 이유식, 맵지 않은 음식을 거쳐서 이제 매운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부도요, 처음에는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학년 때는요, 계획을 함께 세우고 공부할 때 옆에서 봐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하는 공부 대 혼자 하는 공부의 비율을 보면은요, 100대 0에서 99대 1, 98대 1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다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이 아직 잡혀 있지 않다면 옆에서 함께 공부해 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